아니면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인더스트리가 아닌 다른 인더스트리의 유스 케이스나 뭐 활용 사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30분간 간략하게 유스 케이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바로 또 유스 케이스 들어가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원어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바라보는 뷰 간단하게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 한 3년? 더 멀리 가면 한 5년 정도 전에는 빅데이터 이런 얘기하면 항상 클라이언트들이 얼만큼 데이터가 많아야 빅데이터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약간 우문인 것 같고요. 실제 빅데이터의 의미는 그 용량 관점보다는 이제 물론 벤더 솔루션 개발하시거나 R&D 하시는 쪽은 용량이나 아니면 그 성능도 굉장히 컨선이겠지만 실제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디셔널하게 이제 과거에 그 기업들이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인터널 영역의 이제 데이터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개방하고 오픈하고 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S1이나 뭐 ADT 같은 시큐리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공 데이터에서 뭐 서울시 각 지역별로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아니면 가옥의 형태별로 범죄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자체 개발했지만 실제 외부 공공 데이터를 피딩받아서 그것도 API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파트너와의 관계 또한 과거에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커머셜 컨트랙트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서로 연계되는 디지털라이즈된 정보 교류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혁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데이터 소스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거보다 활용이 용이해졌다 또는 풍부해졌다라는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산업에서 일어나는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는 저렇게 그 기업이 각 인터널에서 사용하던 트레디셔널 데이터를 쓰다가 실제 머신에서 나오는 시설에서는 나오는 정보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트나 그러니까 텍스트나 보이스나 영상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인티그레이션해서 분석을 해서 신규 서비스나 신규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로 혁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통신사들은 몇 년 전부터 데이터 모니터리제이션 이런 거 많이 하죠. 실제 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그 고객의 통화 위치, 시간대 그리고 프리페이드 경우가 아니면 그 고객의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소매업을 하는 그러니까 디테일 사업자들한테 판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리제이션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결제 같은 거를 연동해서 실제 그 리테일에서 일어나는 통계 정보 같은 것들을 실제 신규 오퍼링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G 에비에이션과 엑센추어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테러리스라는 회사로 사업을 론칭한 건데 항공기 엔진에 대한 프레딕티브 O&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항 중인 그 비행기 엔진의 O&M 관점의 관리를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캐퍼빌리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인 거죠.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이런 사업이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주제로 나오지 않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모빌리티나 애널리틱스가 합쳐지거나 여기도 보면 커넥티드 카, 텔레메틱스, 모빌리티 사업 프로그램이랑 같이 엮여져서 실제 구현된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차량에 이제 그 스마트 인베디드 디바이스를 넣어서 온보드 유닛을 넣어서 실제 차량의 그 운행의 어떤 스테이터스나 이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트너를 하는 건데 뭘 현명하지? 우리나라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렇게 매장이 있지 해외 대부분 자동차 기업들은 판매는 다 딜러들이 합니다. 다른 유통 채널들이 있죠. 네.
그러면 딜러에게 실제 시장에 나가서 운영되고 있는 이 차량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세일즈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센터에서 실제 차량이 입고됐을 때 이 운행 이력을 가지고 실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급하는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스페어 파트에 대해서 재고 관리나 이런 쪽이 그 중요한 기업들인데, 스페어 파트 같은 것을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인풋으로 주는 거죠. 어차피 제조사 입장에서 이거를 전체 그 정보에 대한 오너십이나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피아트가 실제 커넥티드 카 개념의 뭐 인포테인먼트 이런 서비스도 많고, 그 정보 획득된 거를 잘 나눠서 파트너인 서비스 제공 기업 또는 스페어 파트를 제공하는 부품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널리틱스만을 가지고 하는 사례는 성공 사례 중에 그렇게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유난히 그 숫자를 많이 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험이나 이런 쪽은 좀 다릅니다. 이것만으로도 제품도 만들고 뭐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인더스트리에서는 저렇게 콤비네이션으로 사업에 어떤 활용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도 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앞단에 저희가 인슈런스나 뭐 텔레메틱스 브로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올스테이트사예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자동차 보험 하실 때 보면 운전자의 나이, 결혼 유무, 성별 뭐 이런 것이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물론 담보물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프라이싱 레버가 그렇게 좀 심플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차량의 센서를 부착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뭐 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요일 패턴의 관계, 그리고 실제 센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라든지 차량이 커너링을 하는 것까지 다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사고 위험률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좀 더 커스터마이즈된 상품으로 지금 판매된 지가 꽤 됩니다.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실제 그래서 기존의 프라이싱 레버를 한 4개를 갖고 있다가 지금 한 12개 정도로 확장을 하고, 고객이 그거를 자유롭게 디자인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리고 실측하고 실제 그 고객과의 청약에 반영하는 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상품 개발에 쓰겠다 라는 주제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타 뭐 상품 개발 이외에 뭐 서비스 향상하고 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 케이스의 핵심은 상품의 혁신에 활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쪽을 하나 넣고 싶어서 우선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싱가포르 공공 쪽에서 했던 사업을 넣는데, 이건 굉장히 한국 사람에게는 익숙합니다. 싱가포르보다 더 많은 CCTV와 영상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고, 뭐 비디오 서베일런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한 3년, 5년 전부터 시장에 보급되어 있는 그 커머디티한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비디오 애널리틱스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실제 여기는 이제 공공의 장소에 실제 평균적인 시간대에 있어야 되는 사람의 규모, 그리고 움직임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을 넣어서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 알람을 준다든지, 경찰이나 뭐 이런 쪽에 준다든지, 카메라에 열감지 카메라를 넣어서 비정상적인 열감지가 됐을 때 소방방재청에 뭐 연락이 된다든지 하는 구조를 이제 구현된 사례입니다. 이제 세이프티에 활용되는 거는 뭐 옵쇼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장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시설 중심의 플랜트 같은 데서는 영상을 가지고 세이프티에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영상 정보는 예를 들면 리테일 사업자의 매대에서의 고객 동선, 뭐 이런 것들도 분석할 때 쓰고, 프리미엄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조사, 이 분석에도 영상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앞선에서는 이제 보이스 말씀하셨는데, 보이스뿐만 아니라 영상도 기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은 경우에는
한번 그 영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든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든 한번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추가를 들면,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같이 일했던 케이스는 그 리소스 고객 히트입니다. 가스인데 미 대륙을 횡단하는 그 파이프라인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아저씨들이 망치 두들기고 누유가 있는지 이런 가스가 새는지 이런 것들 했는데, 실제 디젤 엔진 가진 드론을 띄워서 영상이랑 센서랑 열감지 카메라를 붙여서 쭉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 필드에서 되게 그 격오지 구간을 지나는 부분은 그 사람이 가서 점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 하고 실제 드론으로 촬영하고 영상 분석해서 메인터너스, 그러니까 O&M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하는 식으로 이제 구현하고 이제 실제 쓰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ASML은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회사고,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 투하되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 회사는 굉장히 그 메이저 컴퍼니라서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제품을 팔고 나서 클레임 들어오는 거, 고장났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거꾸로 실제 장비에 센서를 달고 그것들에 대한 그 장애에 대한 조기 경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실제 이거를 프로페셔널 서비스, 실제 공정에 투입된 장비의 메인터너스를 좀 더 사이언티픽하고 밸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걸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기존엔 제품만 팔다가 서비스도 붙여서 파는 부분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공정에 들어가 있는 저런 장치가 쓴다라는 거는 그 자신의 프로덕티비티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대해서 기꺼이 바이하는, 그래서 그 최초 년도에 시작할 때는 서비스 매출이 한 2%, 3%밖에 안 되는데 현재는 한 30% 이상 되는, 그러니까 제품 말고 서비스 매출이 전혀 없던 회사였는데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건설 장비 케이스고, 지금 캐트라고 되어 있는데 캐터필라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건설 장비에 보면 그냥 포크레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센서가 실제로 많이 달려있습니다. 두산 프로퍼 이런 데서 만든 것도 대부분 그 업계에서는 그냥 텔레메티스라고 통칭하긴 하지만 센서들이 다 있죠. 그래서 실제 고객한테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는 도시건설이나 이런 거 할 때 건설 장비가 한 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백 대가 투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들의 유틸라이제이션, 위치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로 오퍼를 하지만,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고객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캐터필라는 건설 장비가 전 세계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활발하게 유틸라이즈 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모바일 AS 센터를 투하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장비, 건설 장비에 동일한 이 동작이 지속되면서 어느 부위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스페어 파트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인풋으로 저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피아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실은 소스는 하나인데 그거를 유즈 케이스를 계속 쪼개면서 활용하는데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하고 적용하고 하는데 노력을 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국내 사례랑 해외 사례랑 좀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완전 다른 또 인더스트리인데요. 플랜트 이제 터빈 엔진 발전, 에디파워는 이제 이탈리아 발전 쪽인데요. 과거에는 얘네들을 정기적으로 세워가지고 정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 쓰면 그 전력 생산의 큰 포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랑 했던 일은 PM 시기를 예측하는데 컨디셔널 베이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2개월 후에는 고장난다라는 모델을 실제 MIT랑 같이 개발을 하고 여기에 적용해서 발전소 캐파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15% 이상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런 시설이나 뭐 이런 데 센서가 그렇게 많을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마케팅이나 이런 중심의 회사에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지 저렇게 발전에 쓰는 엔진은 거의 건물 크기에 다다르고요. 수많은 센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나 과거에는 그냥 엔지니어들만 봤고요. 실제는 요즘에는 저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생산성을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저 메인터넌스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기본 인풋 데이터로 이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세이프티인데 약간 독특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장이 굉장히 많죠. 40개, 180개 사업장이 야드에서 작업하는 회사입니다. 저 회사는 이제 알루미늄 같은 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 야드에 시설이 있는 쪽에 세이프티 하면 그냥 안전제일하고 캐치플레이하고 구호 외치고 많이 그러죠. 여기의 어프로치는 빅데이터 애널리티스를 좀 활용해서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실제 작업자의 인적 정보, 그리고 시설이나 야드가 야외에 있기 때문에 기후 정보,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과거의 이력 데이터들, 사고 이력 데이터들, 그리고 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 모델들을 반영을 해서 인디비주얼하게 안전 가이드를 준 거죠. 저기 보시면 경쟁사 대비 14분의 1 수준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항공량품이 많고 야드에서, 그리고 이게 항상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 40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플로시스가 많습니다. 추운 나라도 있고 더운 나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고의 유형들이 굉장히 다른 베리언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인디비주얼리 예방 지침을 주고 작업을 지시하고 그것들을 오퍼레이팅 모델에 반영을 해서 오퍼레이션 하는 그 모델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실제 사고를 변경한 부분이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애널리틱스 모델러들이 암만 모델을 바꾸더라도 현장에서 저것처럼 실제 작업의 지시의 형태가 바뀌고 그 작업자를 오퍼레이션하는 모델이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베네핏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의 거의 마지막이고,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거는 물론 뭐 저희가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냥 프레스에 릴리즈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이게 약간 뭐랄까요, 거의 이례적인 사업으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사업 U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앞선 전체 사례는 대부분의 이 볼보와 같은 약간 어프로치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볼보라는 회사는 이제 B2B, 왜 B2B라고 하냐면 딜러망에 태우기 때문에 고객한테 파는 게 아니라 딜러망에 태우게 됐죠. 근데 B2B에서 B2C로 가고 싶고 카드 커넥티드 하고 싶고 IoT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차를 만들고 싶고, 여기 보면 원톱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 방식도 바꾸고 싶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고 싶은데 그 트랙 하에 보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네이블 돼서 매뉴팩처링은 어떻게 할 거고,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고, IT는 어떻게 할 거고, 딜러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큰 픽처 하에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며 거버넌스는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큰 판 하에 지속적으로, 지금도 보시면 던과 인비전드가 되어 있고 진행 중인 걸 알 수 있는데 3년을 했어도 스틸 계속 가는 겁니다. 한국의 임원도 보통 계약을 2년, 3년 하죠. 미국이나 호주 뭐 이런 나라들도 임원들의 계약 기간은 2년, 3년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로드맵은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저렇게 앞에 이 리더십들이 했던 사업들을 쭉 로드맵을 따라가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큰 사업의 추진 체계뿐만 아니라 했던 사업들의 밸류를 리얼라이제이션 하는 큰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뭔가 사업을 하셨던 분들 또는 아니면 기획하시는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기업 내부에서 좀 공론화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이제 드라이버라고 4개로 랩업을 해놨는데요. 앞에 케이스들이 실제 뭐
하나의 인프라와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약을 해보면 네 가지입니다. 내부적인 오퍼레이션 엑셀런시를 추구해서 코스트 리덕션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안 하던 또는 기존에 없던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디벨롭해서 그 기반으로 새로운 레베뉴를 창출하거나, 사업 모델 자체를 파트너와의 관계, 고객을 대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모델을 바꿔가면서, 채널을 바꿔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자체를 바꾸는 경우, 그리고 리스크나 세이프티,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활용하는 경우, 이 네 개의 필러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뭔가 고객에게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 현업 입장에서 이 사업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너무 어려우면 이 네 개의 필러로 우선은 어디에 집중하는 게 맞냐라는 것들을 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염두에 두시고, 내가 하는 일이 저 목적에 부합하는 건지를 좀 온라인 해 나가면서 하신다라고 하면, 만들어 놓고 요즘에 고객들이 저나 아니면 엑센추어 그리고 다른 firm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올해 거의 붐이었습니다. 만나는 고객마다, 그리고 RFP도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최초에 기획됐을 때의 어떤 마음, 그게 결국에는 이례적인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그냥 색깔 바꿔서 염두에 두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도 바뀔 수 있고, 조직이나 프로세스도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구형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활용됩니다. 근데 이렇게 강론으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지역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중간 관리자 이상은 누군가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보신 비즈니스 밸류를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네이블먼트 등등, 여기에는 기술적인 부분만 있지만 나머지 조직이나 프로세스나 의사결정 구조, 가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라인업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 엔드 투 엔드에 대한 그림을 중간 관리자 이상이라고 하면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그래도 신문지상에서 맨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성공 사례도 많고 비전 있고 재미 보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거기에 우리 회사도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이름들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했는데요. 앞에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